평생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을 때 저는 세상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뒤통수 맞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넘게 살고 보니 진짜 성격은 얼굴이 아니라 딱 그 한순간, 단 한순간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 사람 원래 이랬구나 싶은 순간. 저도 그랬어요. 처음 만날 때 웃는 얼굴, 공손한 말투, 그런 거로는 절대 알 수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연습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성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4가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4가지 순간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다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서도 보이실 거고 오랜 친구들한테서도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성격.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3세 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항상 밝고 다정했어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었죠. 커피 마실 때도 먼저 계산하려고 하고 말도 늘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 시간에 자리 배치가 바뀌었어요. 미숙 씨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새로 온 분이 앉아버린 거예요. 별것 아닌 일이었죠. 자리는 정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미숙 씨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저기 제가 앉던 자리인데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죠. 새로운 분이 당황해서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며 일어나려는데 미숙 씨가 또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앉으셨으니.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수업 내내 미숙 씨는 표정이 안 풀렸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안 했죠. 쉬는 시간에도 혼자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새로운 분한테는 인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불편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평소엔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작은 불편 하나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살아왔어요. 밖에서는 웃어야 했고 화내면 안 됐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어요. 착해야 하고 순해야 하고 배려심 많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작은 불편에도 확 튀어나와요. 평소엔 괜찮은 척하다가 딱 자기 영역이 침범당했다 싶으면 확 바뀌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동안 그걸 숨기며 살았을 뿐이죠. 불편한 상황은 거울 같아요. 평소에 꾹꾹 눌러두던 진짜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순간에 사람의 진짜 성격이 보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평소엔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오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억제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 조사를 보면요. 60대 여성 중 73%가 일상에서 불만을 참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60% 이상이 작은 계기로 감정이 터진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우리 세대는 다 참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불편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죠. 또 정신건강의학 쪽 연구를 보면 감정을 오래 억제한 사람일수록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요. 불편한 상황은 거짓말을 못해요. 평소엔 웃으면서 넘어가던 것도 그 순간엔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격을 보려면 불편한 순간을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진짜 성격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볼 때예요. 누군가 불편한 상황에서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만 보지 말아요. 그 사람도 오랫동안 참아왔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터진 거죠. 미숙 씨도 그랬을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침범당했을 때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구가 제 말을 자꾸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았어요. 한두 번은 괜찮다 싶었죠. 그런데 세 번째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친구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저도 당황했죠. 내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평소에 참고 있었구나.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게 불편했는데 그걸 계속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터진 거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불편해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랬어?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귀 기울이게 됐어요.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게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실천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화가 나나요? 말이 차가워지나요? 표정이 굳나요? 그게 다 나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다만 그걸 알고 나면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해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화난 건 이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쌓여있던 게 터진 걸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반응이 달라져요. 감정이 좀 가라앉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실수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나중에라도 말합니다. 아까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그때 좀 불편했어.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불편한 상황에서 화내는 사람을 봐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그러면 덜 상처받게 돼요. 내 탓도 아니고 그 사람 탓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변화는 이거예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엔 불편한 게 싫어서 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불편함이 무섭지 않게 된 거죠. 불편한 순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진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면 돼요. 나도 배우고 상대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살아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조금씩 불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진짜 성격이 나와요.
그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조금 더 편해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성격은 또 다른 곳에서도 보입니다. 바로 말끝에서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말끝에서 드러나는 인품. 작년 봄이었어요.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58세 박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 봤을 때 참 상냥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접수처 직원한테도 밝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료를 기다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딸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었죠. 응, 엄마야. 뭐, 오늘 저녁에 못 가? 아, 그래. 처음엔 괜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어요. 그럼 언제 올 건데? 다음 주? 에이, 또 그러겠지 뭐. 너 바쁜 거 알아. 엄마가 뭐 중요하냐? 목소리는 웃고 있었는데 말끝이 가시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혼자 잘 먹어. 걱정 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괜찮아가 전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 표정을 봤어요. 밝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말끝에 진짜 마음이 다 나오는구나.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너 바쁜 거 알아라고 했지만 실은 서운한 거죠. 말끝에서 진짜 감정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특히 가족한테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말 못했죠.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걸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에요. 직접 말하면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냥 참으면 답답하고, 그 중간에 말끝으로 감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상대방은 괜찮다는 말만 듣거든요. 말끝에 숨은 감정은 못 알아채요. 그러면 오해가 쌓이고 마음은 더 멀어지죠. 말끝이 가시처럼 박히는 이유입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감정은 말의 내용보다 말끝과 억양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고요. 특히 한국어는 말끝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같은 괜찮아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세대 간 의사소통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82%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말끝으로 암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30, 40대 자녀 세대는 그 암시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말끝에 마음을 담는데 요즘 세대는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연구도 흥미로웠어요.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사인데요. 가족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말끝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괜찮아라고 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고 그걸 상대가 몰라서 생기는 갈등이 많았던 거죠. 말끝은 정직해요. 아무리 웃으면서 말해도 말끝에서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인품을 보려면 말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끝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써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말끝을 듣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이렇게 말할 때요. 그럴 때 제 말끝을 한 번 더 들어봐요. 내가 지금 진짜 괜찮나? 이렇게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응, 그래.
바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데 말끝이 차갑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죠. 나 지금 서운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아까 엄마가 말끝이 좀 그랬지? 미안해. 사실 좀 서운했어. 오래 못 봐서. 그래도 내가 바쁜 거 알아.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서운하다고 직접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갈게 이러는 거예요. 말끝으로 숨기지 않고 직접 말했더니 아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끝을 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말끝을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지 않은데 참는 건지요.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끝이 힘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다들 그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물어봤어요. 너 괜찮아? 힘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끝을 들어줬더니 숨겨뒀던 진짜 마음이 나온 거죠. 저는 그날 배웠어요. 말끝을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걸요.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끝에 숨긴 마음을 알아채 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제 말끝을 듣고 남의 말끝도 들어줘요. 그러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오해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까먹어요. 말끝에 가시를 세우고 나서야 아차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나중에라도 말합니다. 아까 내 말이 좀 그랬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말끝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니까 속에 쌓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싶은 거죠. 말끝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숨기려 해도 새어나오는 게 말끝이죠. 그걸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대신 내 말끝을 듣고 남의 말끝도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말끝에서 인품이 보입니다. 말끝을 듣고 말끝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오해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까워지죠. 그런데 진짜 성격을 보는 또 다른 순간이 있어요.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혼자 있을 때 나오는 진짜 모습. 2달 전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61세쯤 되어 보이는 김순자 씨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휴대폰을 보시더니 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여유로운 사람 같았죠. 그런데 잠시 후 순자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수첩을 덮으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셨죠. 이번엔 아까와 달리 눈빛이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시면서 순자 씨가 테이블을 정리하시는 걸 봤어요. 휴지를 챙기고 의자를 밀어넣고 작은 쓰레기까지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사람들 앞에선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혼자 있을 땐 꾸밀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진짜예요.
우리는 평생 남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했죠. 밖에서는 항상 단정해야 했고 흐트러지면 안 됐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달라요. 아무도 안 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습관이 나오고 진짜 생각이 나와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도 창밖을 보며 한숨 쉬는 것도 다 진짜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의 나를 잘 몰랐어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로 구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공적 자아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사적 자아예요. 진짜 성격은 사적 자아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노년기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상 중 68%가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 만나고 나면 피곤해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느낌이거든요. 그때가 진짜 나인 거죠. 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정신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예요. 아무도 안 봐도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람,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성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관찰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거죠. 처음엔 불편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요. 그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왔어요. 한참을 생각했죠. 행복한가? 글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구나. 항상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지, 정작 나는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뭐가 힘들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질문들이요. 처음엔 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요.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주로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거나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습관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꿔봤어요. 혼자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옛날엔 일기도 썼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쓰게 됐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기로 했어요. 처음엔 뭘 쓸지 몰라서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게 나를 불편하게 했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대충 먹고 대충 입고 그랬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요즘은 혼자 있어도 제대로 차려입어요. 밥도 제대로 차려 먹고요. 아무도 안 봐도 저는 보잖아요. 제가 절 소중히 대해야 다른 사람도 날 소중히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냥 그 순간이 좋았어요. 누가 옆에 없어도 괜찮았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를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요. 그 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느껴요. 오늘 내가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 만날 때도 더 편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챙겼으니까 밖에서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도 편해졌죠. 저분은 혼자서도 의젓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예전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웃게 돼요. 혼자 있는 게 편해졌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도 배워요. 혼자 있을 때 편한 사람이 관계에서도 편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성격이 나와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관계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성격을 보는 또 다른 순간이 있어요. 바로 실수했을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실수했을 때 보이는 진짜 마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불편한 상황, 말끝, 혼자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더라고요. 숨기려 해도 나오는 게 진짜 나였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나한테 엄격했던 건 아닐까? 완벽해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숨기고, 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진짜 나를 보여줘도 괜찮다고,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조금 더 솔직해질게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67세 이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우리 동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항상 단정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죠. 모범적인 사람 같았어요. 그날 정숙 씨가 큰 짐을 들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짐이 문틈에 걸린 거예요. 그 바람에 짐 안에 있던 계란 한 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계란이 와장창 깨지면서 노른자가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그 순간 정숙 씨 얼굴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 진짜 하는 소리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정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제 실수로 계란이 깨졌어요. 제가 치울게요. 걸레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짜증났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죠. 관리실 직원이 오기 전에 정숙 씨가 먼저 휴지로 계란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노른자 투성이가 됐는데도 묵묵히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같이 다 치우고 나서 정숙 씨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에휴, 나이 먹으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죄송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실수했을 때 진짜 마음이 나온다는 걸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실수를 용납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실수하면 혼났고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실수를 숨기려고 했어요.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려고 했고요. 문제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람의 인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아니면 조용히 수습하는 사람. 그 차이가 크죠. 정숙 씨는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당연해요. 누가 계란을 쏟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행동이 달랐어요. 스스로 치우고 미안해하고 그랬죠. 그게 진짜 인품이에요.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도덕성은 실수 후 반응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요. 평소엔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지만 실수했을 때는 가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실수 상황을 만들어주고 반응을 관찰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수습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신뢰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세대 연구도 비슷했어요. 60대 이상 응답자 중 74%가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수 자체보다 그 후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조사를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도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남 탓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실수는 거짓말을 못해요. 당황한 순간에 나오는 게 진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엔 실수하면 변명부터 했거든요.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 모임에 늦었어요. 30분이나 늦어서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죠.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미안해. 버스가 안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시간을 잘못 봤던 거예요. 버스 탓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 실수를 인정하기가요. 그 후로 달라졌어요. 다음 모임에서 다시 늦었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시간을 착각했어. 완전히 내 실수야. 이렇게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습하는 겁니다. 실수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맞아요. 미루면 더 커지거든요. 세 번째는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실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배울 기회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실수했을 때 메모를 해요. 오늘 이런 실수를 했다.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적고 나니까 같은 실수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1시간이나 기다렸죠.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메모했어요. 약속 잡을 때 바로 달력에 적자. 기억력만 믿지 말자, 이렇게요. 그 후로는 약속을 잡으면 바로 휴대폰 달력에 입력해요. 알람도 설정하고요.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니까 남의 실수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종업원이 물을 쏟았어요. 제 바지에 물이 튀었죠. 예전 같았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종업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괜찮아요 했더니 그 직원이 안심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의 실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내가 실수를 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남의 실수도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실수가 두렵지 않아요. 예전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요즘은 실수해도 담담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수습하고 배우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편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인정하고 수습하고 배우면 돼요. 그러면 실수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실수했을 때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인품을 말해줘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그러면 더 성숙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불편한 상황, 말끝,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실수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걸 봤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얼굴로 판단할 수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나와요. 진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불편한 상황에서, 말끝에서, 혼자 있을 때, 실수했을 때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고요. 불편하면 짜증날 수 있고, 말끝에 가시가 돋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불편해도 존중할 수 있는지, 말끝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혼자 있어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지,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말끝은 어떤가요? 혼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나요? 실수했을 때는요?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진짜 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죠.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가끔 불편하면 얼굴이 굳을 때가 있고 말끝이 차가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